양자 컴퓨팅. 이 단어만 들으면 꼭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은 좀 멀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한 35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요. 네. 불과 5년 뒤인 2030년에는 200억 달러를 훌쩍 넘길 거라고 하죠. 거의 뭐 6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네요. 네. 이런 폭발적인 기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보통 이런 새로운 기술이 딱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그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 네,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팅은 이게 좀 달라요. 연구 개발 비용이 정말 상상을 추월하고요. 어, 또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거든요. 잘못하면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거죠. 맞아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좀 깊게 파고들려는 이유입니다. 만약 다른 접근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접근법이요? 네. 양자 컴퓨팅이라는 대박 가능성에는 투자하되 그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법 말이죠.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면서. 그렇죠.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존 사업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이미 검증된 기술 대기업들에 주목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안정성과 미래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인들의 아주 영리한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볼까요?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인프라 시장의 절대 강자죠. 그렇죠. 차세대 칩인 블랙웰이랑 루빈 프로세서에 대한 사전 주문액만 봐도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니까요.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그 막강한 현금 창출 능력이 그게 이제 엔비디아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아, 그 자본력으로요? 네. 이들은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팅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식이죠? 직접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막 경쟁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기존의 슈퍼컴퓨터랑 미래의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다리라니? 그거 정말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순수한 양자 컴퓨터 하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항상 최종 목표가 기존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엔비디아는 그 순수 양자의 시대가 아직 멀었다고 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약점은 큐비트가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아, 그 안정성 문제? 네, 아주 작은 외부 자극에도 정보가 그냥 쉽게 깨져버리죠. 그래서 양자 프로세서는 가장 핵심적인 연산, 그러니까 자기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산에만 집중하고요. 네네. 그 외에 부수적인 작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스템을 보정하고 제어하고 또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류를 바로잡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된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에 넘겨서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MVQ 링크라는 기술의 핵심이죠. 아, 그러니까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적인 두뇌 역할을 하고 슈퍼컴퓨터는 그 두뇌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 유능한 비서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하면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은 줄고 전체적인 처리량은 극적으로 늘어납니다.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네, 사실상 지금 당장 양자 컴퓨팅의 성능을 실용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이상적인 미래를 그냥 기다리는 대신에 현재의 기술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연결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개발자들이 이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비장의 무기가 바로 쿠다큐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쿠다큐요? 네, 이게 정말 영리한 한 수인데 개발자들이 CPU, GPU 그리고 양자 프로세서에서 모두 최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단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로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하나로 다요? 네, 이전에는 각 장치마다 다른 언어랑 방식으로 코드를 짜야 했다면 이제는 한 번의 작업으로 이 거대한 하이브리드 오케스트라 전체를 주의할 수 있게 된 거죠. 개발자들한테는 진입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골드러시에서 직접 금을 캐는 대신에 네, 맞아요. 가장 튼튼하고 성능 좋은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미래에 어떤 회사의 어떤 양자 컴퓨터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되더라도 그 컴퓨터를 기존 시스템과 연결하고 구동하려면 결국 엔비디아의 기술이 필요하게 만드는 그런 판을 짜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특정 기술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을 피하고 시장 전체의 성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아주 현명한 포지셔닝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 분야의 투자자라면 어떤 개별 기술의 승자를 예측하는 것보다 이 인프라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왜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양자 시대를 위한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뭐 엔진과 계기판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강력한 기계를 어떻게 이용하게 될까요? 그 차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빌려 타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구독 모델처럼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두 번째 거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즉 클라우드 제국 애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애저. 네, 이들은 애저 퀀텀이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 소유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 컴퓨팅 파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빌려주는 거군요. 네, 여러분에게 익숙한 구독 서비스처럼요. 말 그대로 서비스로서의 양자 컴퓨팅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건 사용자 입장에선 정말 매력적인데요. 비싼 장비 걱정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접근성이 확 좋아지죠. 그런데 아까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오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큐비트 상태가 워낙 불안정해서요. 계산 오류가 잦다는 건데 빌려 쓰는 서비스라고 해도 결과가 엉터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논리 큐비트라는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논리 큐비트요? 네, 로지컬 큐비트. 이건 여러 개의 불안정한 물리적 큐비트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요. 네. 마치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류에 강한 단일 큐비트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아, 개별 병사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이들을 잘 훈련된 분대로 묶어서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실제로 성과를 낸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 연구실 수준의 이야기인가요? 이미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스타트업인 퀀티뉴엄과 협력해서 12개의 논리 큐비트로 구성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잡한 화학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보여줬죠. 와, 벌써요? 네, 이건 단순히 계산을 해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드디어 실용적인 과학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요라나 원이라는 새로운 양자칩을 개발하면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마요라나 원. 네, 이건 위상 큐비트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데 하드웨어 단계에서부터 오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아, 더 근본적으로. 그렇죠.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만약 이 기술이 대규모로 검증된다면 애저 퀀텀의 경쟁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두 갈래네요. 네, 하나는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활짝 열어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논리 큐비트와 위상 큐비트 개발을 통해 그 기술의 가장 큰 약점인 안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정확합니다. 어떤 양자 하드웨어가 나오든 애저라는 플랫폼 위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면 되니까 하드웨어 경쟁에서는 한결 자유로운 위치에서 시장을 주도하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고객들은 이미 익숙한 애저 환경 안에서 미래 기술을 맛볼 수 있게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에 이 새로운 기술을 완벽하게 통합하게 되는 거죠. 고객과의 관계를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두 거인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도구 제작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 제공자. 네, 한쪽은 엔진을 팔고 다른 한쪽은 차를 빌려주는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관점이 가능합니다. 어떤 거죠? 엔진을 만들고 차를 빌려주기보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만을 위한 궁극의 레이싱카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없을까요? 아, 모든 걸 다 직접 하는. 네. 이 지점에서 구글의 접근법이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구글의 전략은 풀스택 접근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풀스택? 네,
구글 AI 퀀텀이라는 막강한 연구 조직을 통해서 하드웨어인 양자칩, 예를 들어 시카모어 같은 거요. 아, 시카모.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갈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것을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목표는 양자 컴퓨팅 시간을 다른 회사에 파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자신들의 기존 사업, 예를 들어 검색이나 광고,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비밀 병기를 만드는 것에 가깝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 양자 컴퓨터는 당장의 수익 모델이라기보다는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인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에 필요한 분자 시뮬레이션 같은 건요. 기존 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계산이지만 양자 컴퓨터는 며칠 만에 해낼 수 있거든요. 와,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이런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결국 구글은 외부 시장을 창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을 수성하고 확장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를 스스로 단련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네요. 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양자 우위를 가장 먼저 달성해서 인류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 자체를 주도하려는 아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새 거대 기업의 전략을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엔비디아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조력자. 네, 조력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자 컴퓨팅을 경험하게 해주는 서비스 제공자. 그렇죠. 그리고 구글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풀스택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통찰이죠?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를 이끄는 주역이 기술 하나만 파고드는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기존 생태계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는 거대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혁신이 진공숭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의 강력한 플랫폼 위에서 증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이 양자 시대의 다리와 플랫폼 그리고 궁극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 이 강력한 기술이 더 이상 소수의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클라우드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될 때 분자 수준에서 현실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과연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산업과 발견들이 그 플랫폼 위에서 탄생하게 될까요?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날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답할 수 없었던 우주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마침내 던질 수 있게